2019년 5월 5일 러시아에서 전해진 비보.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참사 소식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78명 중에 37명이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절반 이상인 41명은 끝내 여객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뒤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기소됐는데요. 그는 여객기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닌 승객이자 생존자였던 드미트리 클렘니코프였습니다. 승객이요? 모스크바 북서부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해 무르만스크로 향하던 국내선 여객기. 그런데 이륙 직후 낙뢰를 맞아 기체 전자장치가 고장나고 만 것입니다. 이후 여객기는 세레메티예보 공항으로 되돌아와 겨우 비상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엔진 부근에 화재가 발생, 기체 뒷부분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객 여러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통로를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 승무원들은 곧바로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니, 짐은 두고 빨리 대피하시라고요. 당시 10C 좌석에 앉아있던 문제 승객 클렘니코프는요. 기내용 수화물 칸에 넣어둔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바빴고 그 때문에 대피 통로가 막힌 겁니다. 와, 이게 비교적 앞자리잖아요. 십시면 십시면 앞이죠. 앞이죠. 앞이잖아요. 거길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 앞부터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승객들이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이게 짐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와, 근데 이건 너무 황당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 클렘니코프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티켓 환불해줘요. 아유 진짜. 에이 나 진짜 에이. 아니,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본인 돈 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도 그가 맨 뒷좌석에 앉았어야 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긴급 상황에는요. 짐이고 뭐고 빨리 그 승무원들의 조치에 따라야 됩니다. 아, 정말 네? 놀랍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짐이 중요하다고 거기 네. 있는 게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뭐 여행 가는 길이면은 얼른 도착해서 놀고 싶고 귀국하는 길이면 잘 도착해서 편히 쉬고 싶고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2월 중국 안후이성 안칭의 텐주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160여 명의 승객들은요. 각자 자리에 착석해 비행기가 이륙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립니다. 승객 여러분은 지금 즉시 하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긴급 점검 때문에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고요. 결국 승객들은 다음 날 비행기가 뜰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테러 뭐 태풍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비행기 점검이라고요? 아니, 근데 승객들은 또 가야 될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했겠는데요. 다 스케줄이 있는 네.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이유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운항이 취소된 이유. 승객인 28살 남성 루 씨가 탑승하면서 비행기 날개 위에 동전을 던졌는데 이 동전이 그만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것이었죠. 난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자기가 탈 비행기라면서 음. 그 엔진에 동전을 왜 던져?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탈 거라며. 자, 자기가 탈 거니까 던진 거예요. 에? 언젠가부터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미신.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동전 던지면 무탈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런 말 못 비나이다 무탈하게 하시옵소서. 헤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신. 와.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건 거의 약간 자해 아니에요?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저 어이가 없다. 사람이 우리랑 같은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진짜 자기가 탈 비행기 왜 던져 그걸? 너무 황당해. 자, 비행기에서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작은 티타늄 조각을 밟았는데 이때 파열된 타이어 조각 때문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고 엔진 이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여객기는 이륙한 지 2분여 만에 추락. 승무원과 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진짜 조그만 새 조각 하나로도 뭐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비행기가 만약 이륙했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던진 행운의 동전. 그건 행운을 위한 게 아닌 모두의 불행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2016년 3월 22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그만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의 지하철역과 벨기에 최대 공항인 자벤텀 국제공항에 연쇄 테러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저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부상자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 활동을 위해서 벨기에 자벤텀 국제공항을 찾았던 19살 미국인 청년 메이슨 웰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IS의 자살폭탄 테러 지점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있다가 폭탄 파편에 맞아서 어머나. 얼굴과 몸에 2, 3도 화상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맙니다. 아유. 그런데요, 이 메이슨 웰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I was so lucky. I was so lucky. 테러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메이슨 웰스가 이런 황당한 인터뷰를 한 이유는 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은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때는 2013년 4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 그런데 이곳은 삽시간에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2명의 형제 테러범이 이 대회 결승선 지점에 2개의 폭탄을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 마라톤 현장에 메이슨 웰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대회에 참가해서 메이슨 웰스와 가족들이 응원차 이곳에 와 있었던 거죠. 어머. 그런데 또 있어요? 테러와의 악연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2015년 11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리 테러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이때도 여행차 파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갈 때마다 테러가 그렇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이때도 기적적으로 테러를 피해서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아니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저도 확률을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말이 되나. 3년간 3번의 테러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 어쩌면 이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벨기에 브뤼셀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메이슨 웰스는 건강을 회복했고요. 지금은 꿈에 그리던 해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웰스 이제 테러와의 악연은 끊고 꽃길, 아니 안전한 길만 걷길 바랍니다. 네. 카리브해 휴양지인 산 안드레스 섬 공항. 한 비행기가 커다란 굉음을 내며 추락하듯 활주로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동강이 난 기체.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참혹한 사고 현장.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 그런데 그때 뿌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로 승객들이었습니다. 어머머.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131명의 탑승자 중에 생존자는 모두 130명.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요. 이런 사고에서 전원이 거의 살아남은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킨 작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떠나 산 안드레스 섬의 공항에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리기 전에 불과 지상 80m 전에 조종실 앞쪽으로 강력한 빛이 번쩍 났습니다. 번개가 비행기를 향해 떨어진 것이었는데 아유. 이 엄청난 뇌우에 그만 비행기는 추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사실 100m면 내려가던 중이었을 내려가던 테고 중이죠. 거의 다 내려갔을 때. 이게 사실 이 급박한 시간에 이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정말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로 급히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종사는 승객들을 안정시키며 안내 방송을 했고요. 공항 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동체 착륙을 시도. 그 결과 다행히 또 무사히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체 착륙으로 인한 큰 충격에 비행기의 기체는 조종석과 좌석들이 따로따로 해체되면서 세동강이 나는데요.
이는 2차 폭발과 함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모두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기체의 화재를 막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고요.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제 아내와 제가 서서 뒤를 바라보았을 때 뒷좌석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추락하고 의자가 바닥에서 빠졌어요. 우린 벨트를 맨 채로 비행기 안을 굴렀어요.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긴급 대처로 큰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인 A사의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정해진 선회 지점을 놓치며 김해시 진해동의 돛대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세상.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추락 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규만이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그때 저기 제 손을 잡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부상자들을 일일이 부축하며 구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25살의 청년 설익수. 그는 대구의 모 여행사의 수습사원으로요.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중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이었어요? 네,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비행기 잔에 왼쪽 눈이 찔려서 어머, 피가 흐르고 목과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승객들을 목격한 설익수 씨는 차마 자신만 그 처참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겁니다. 아, 대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부상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0여 명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눈도 찔렸는데. 또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부상자들을 지혈하거나 119 구조대에게 추락 지점을 알린 것도 설익수 씨.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두 해냈습니다.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설익수 씨는요.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나. 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대표 뉴스 주간지인 T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정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순수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영웅 25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2019년 영국 런던의 서튼 기차역. 2명의 청소부들은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저 청소부들 제정신이야? 청소를 왜 저렇게 해? 왜? 어떻게 했길래? 자,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이유. 어머머머. 노숙자한테 무릎 끼얹는 거야? 청소를 한다면서 노숙자 누워있는 곳에 그냥 물을 뿌려버리고. 거기다 왜 저렇게 물을 뿌려요? 아, 이거 노숙자라고 무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청소부들은요. 역 앞에 노숙자가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레를 빨고 난 더러운 물을 노숙자가 누워있는 바닥에 막 뿌렸고요. 그래도 노숙자가 떠나지 않자 노숙자 옆에서 걸레질을 한 겁니다. 분노 유발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청소부들의 행동을 한 시민이 비난하자 알지도 못하면서 가던 길이나 가슈 그냥. 자, 이렇게 알 거 없다는 듯이 말하더니 심지어 웃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러블들이 며칠 동안 이어졌겠죠. 저 어느 날 하루 때문에 저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 네. 이어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저 행동 자체는 누구도 응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저기서 고생하시면서 청소하시는 분 다 욕먹습니다. 저 사람 한 명 네. 때문에 다 욕먹는 거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자,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청소부들의 만행을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 잘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역겨운 행동. 두 사람을 당장 해고해야 된다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거센 파급이 일자 힘없는 약자를 괴롭힌 청소부들은 아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일말의 사과도 없이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고요. 결국 해당 철도회사에선 두 청소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와도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할 만큼 반가운 손님 있잖아요. 바로 배달이요. 바로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이죠. 반갑죠. 반가워. 언제나 저제나 오실까 초인종 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뜨근뜨근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무개념 배달부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으로 수많은 이들이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터키 중서부의 에스키셰히르주. 주문한 피자를 받은 후세인은 피자 상자를 연 순간 뭔가 깨름칙한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후세인은 곧바로 아파트 현관 앞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피자 왜 열어놔? 배달부가 피자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피자에 하고 침을 뱉은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나서는요. 활짝 웃으면서 피자와 함께 인증샷까지 찍은 왜 저랬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자, CCTV를 확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후세인은요. 곧바로 피자 회사에 전화해 항의했고요. 경찰에 피자 배달부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자 배달부의 비겁한 변명, 아니 전 단지 피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요. 아유 진짜. 나 오늘 왜 이거 다 나야? 그리고 침을 뱉지 않았다며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거짓말까지. 이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런 사람 때문에 배달시키기 불안하다. 끝까지 반성도 안 하더니 뻔뻔하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진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아, 그럼요. 자, 이후에 이 배달부는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요.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무개념 배달부. 이제 아셨나요? 손바닥으론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2020년 2월.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뭐 듣기가 무서워 죽겠다. 뭐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2월 4일 중국 광시성의 한 아파트. 일행 4명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는데요. 그런데 일행 중 장모 후이라는 남성은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비치해 놓은 휴지에 침을 뱉은 뒤 버튼에 문지르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거 안 퍼지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저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행은 왜 안 말려요, 또? 자, 이들의 끔찍한 만행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곧이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침을 뱉은 남성 장모 후이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말 뻔뻔하게도 그냥 재밌어서 장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주목을 부르는 변명을 해댔고요. 이런 뻔뻔한 모습의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저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 이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개념을 좀 챙겨라 하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네. 정말. 아니, 할 장난이 있고 안 할 장난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목숨이 얼마나 많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장난이라고 정말. 주변의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걱정도 되는 게 진짜로 저 만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코로나19는 비말 전염이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매개체 아니야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런데도요, 천만다행히 장모 후이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처벌, 치안관리법에 따라 10일 동안 구류 처분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건 절대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됩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 상황. 제발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하며 조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특종입니다. 지난 4월 전 세계인을 대분노하게 만든 망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토론 프로에 출연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장 카밀 로트와
파리 코친 병원의 중환자 실장 장폴 미라가 코로나19 백신 실험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On va faire cette étude en Afrique où il n'y a pas de masque, pas de traitement, pas de réanimation, un peu comme c'est fait d'ailleurs pour certaines études dans le sida. Alors vous avez raison, il faut en effet sérieusement réfléchir à ça aussi. Ça n'empêche pas qu'en parallèle on puisse réfléchir à une étude aussi en Europe et en Australie. 그러니까 윤리 교육도 안 받고 공부만 한 거예요. 생체 실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이 인터뷰가 너무나 논란이 됐고 사실 영상 보고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죠. 저 대화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어차피 의료 체계가 취약해서 코로나19에 대항하기 힘드니 한창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말이 돼. 이 방송이 전 세계로 퍼진 뒤 아프리카 전역은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록바는 SNS를 통해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픽으로 보지 말라라며 목소리를 냈고요. 카메룬의 축구 영웅 사뮤엘 에토는 의사들을 향해 살인자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역대급 망언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망언 중에. 생체 실험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To hear during the 21st century from scientists that kind of remark. Africa cannot and will not be a testing ground for any vaccine. 문제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망언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문제 인터뷰를 한 장폴 미라 박사는 제 말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덜 시행된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게 사과입니까? 자기를 오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면피죠, 면피. 저런 의견들이 일부 프랑스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된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뭐 암암리애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동의 안 했다면 약간 저 죄의식이 없이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 못 했을 거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미완성된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사들이 아프리카로 몰려들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다라는 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아프리카를 2번 죽인 의학자들, 참된 의료인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중국 간수성의 장이에 위치한 장이에 단샤 국립지질공원. 마치 무지개가 내려앉은 듯 알록달록한 색채들이 층층이 쌓인 모습에 칠채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와요? 자, 이곳은 무려 1억 년 전 백악기 때부터 붉은색 사암이 풍화와 퇴적 작용을 반복하면서 단층이 형성됐고요. 지층 속 철분 등의 광물질이 산화 과정을 거치며 토양이 형형색색의 빛을 띠게 됐는데요. 이곳이 지질학적 특성을 비롯해서요. 4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공룡 화석도 발견되는 등 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아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에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장애 단샤 국립지질공원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질공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찍은 영상인데요. 踩死个头！哇， 뭐야? 我破费了6000年的那个啥子哦，很爽。 들어가면 안 되는 데 아니에요? 저거를 본인이 자랑을 했습니다. 와, 그거 뭐냐? 그들이 밟고 파헤쳐 해서는 저 땅은 최소 20만 년 전부터 형성된 모래층으로요. 지구의 지각 변동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지표 그 자체인데 그곳을 저렇게 훼손을 해버린 겁니다. 야,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정도를 넘어가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만나면 욕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입이 좀 안 다물어지잖아요. 지금 머리에 생각나는 말은 다 비방용 말이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 해봅시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6천 년 된 것을 파괴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알고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이 관광객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해당 영상을 직접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면서요. 여러분, 입장권 안 사고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경치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결코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세계 자연유산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 최악의 관종, 그들은 세계 자연유산을 감상할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희 혹시라도 또 유사범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정말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저걸 용서하기가 좀 그런데. 실수여도 욕먹어야 돼요. 저놈은 알고 들어갔고 일부러 밟은 거예요. Oh, well, I'm the CEO of this, so I'm taking control over today. And looks like you're kind of working a little too slow. Oh, I'm gonna have to take your badge and your jacket from you. You're fired. 일하다 말고 저렇게 해고를 하기도 하나요? Yes, you're fired. 해고당한 직원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말입니다.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It's a prank. I'm just kidding with you. 자, 이 모든 상황은 마트 직원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였는데요. 뭐야, 사람 인생하고 장난친 거야? 더 싫어. 뭐야 이게? 여기서 자신이 사장이라고 말한 이 여성은요, 진짜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약 135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 크리에이터 로런 러브였습니다. 크리에이터 로런 러브의 주요 컨텐츠는요, 바람난 척하며 여친 앞에서 일부러 들키는 상황, 가짜 명품으로 남자친구 놀라게 하기 등 몰래카메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마트에 방문해서요, CEO가 사람들을 해고하는 장난이라는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But this one, I'm in charge now, and I don't appreciate the way you're working, so I'm gonna need to see your badge and your vest. And then when you're 저 이건 봤어요. discharge papers. 자, 실제로 방금 저 영상 속에 눈물을 흘린 직원은요, 마트에서 근무한 지 6년이 된 여성인데요. 남편이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소리를 듣고 눈물까지 쏟아낸 것입니다. 저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하셨겠어요. 자, 결국 도를 넘은 몰래카메라로 논란이 거세지자 로런 측은 방송을 급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요, 사람 마음에 상처 입히는 게 즐거운가? 이 크리에이터는 퇴출해야 돼 라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측에서도 이후 크리에이터 로런과 촬영자 조엘을 출입 금지 조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몰래카메라. 당하는 사람이 웃을 수 없는 장난은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폭력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늦은 밤, 미국 뉴욕에 사는 16세 소녀 캐롤 산체스는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모녀 앞에 의문의 차량이 멈춰 서더니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이 갑자기 딸 산체스를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뭐야, 납치 사건이야 이게 지금? 그러게. 자,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량에 달려들었지만요. 납치범들은 그런 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머. 오, 내동댕이 쳤어요. 아, 어떻게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실까 지금. 자, 산체스가 납치되기까지 단 20초. 이 20초 사이에 어머니는 눈앞에서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 경찰은 SNS에 CCTV 영상을 공개했고요. 이후 약 3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사에 착수. 주 전역에 실종, 납치, 아동 수색을 위한 앰버 경고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수백을 공유하며 한마음으로 산체스의 안전을 걱정했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사건 발생 약 15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경 경찰의 SNS에 산체스를 찾았습니다.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반가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근데 누가 산체스를 납치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납치 사건의 전말. 다 제가 꾸민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딸 산체스가 납치 자작가를 꾸민 이유. 엄마가 저를 너무 과잉 보호해서 장난친 거예요. 산체스 가족은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 출신으로
엄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딸 산체스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에 남길 원해 엄마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 마르티네즈와 함께 납치 자작극을 계획, 3명의 공범까지 모집해 납치극을 펼쳤던 거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 철없다. 너무 철없다. 아니 철없는 게 어머니를 내동댕이 치면 어머니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진짜 무서운 게 딱 이 사람 때문에 경찰력이 쓰이고 있는 동안에 진짜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고요. 또 다음에 정말 이런 납치 피해자가 생겨도 사람들이 얘도 자작극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납치인데 자작극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진짜 나쁜 거라고 이게. 양치기 소년인 거죠. 2018년 11월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아, 오늘 영상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뭐 마시네? 뭘 마시는 거야? 코를 막고 마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시는데 냄새나. 이 영상은요, 중국 구이저우성 북부의 주니에 있는 한 주택 보수 전문 회사의 직원이 직원들이 심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입니다. 이들 실적이 안 좋은 펄이야. 원샷 하란 말이야. 회사 관리자 3명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노란 액체가 담긴 컵을 마시라며 건넸는데요. 이들이 건넨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변. 아이고. 아니 사람으로 보면은 저거를 할 수가 있나요? 실적 안 좋은 게 또 뭐 본인만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뭐 상황적으로 안 좋을 수도 아니 있고. 본인만의 잘못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아, 그렇지. 오줌 매기면 안 오줌을 매긴다니. 그런데 말이죠. 회사 관리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뭐 하는 거야? 벨트로 직원들을 채찍질도 했고요. 직원들에게 목표 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퀴벌레 3마리를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또 왜 당하고만 있는지도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그렇죠. 이 네. 직원들이 회사의 갑질 횡포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당시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삭감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생계를 걱정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거였죠. 아니 저런 짓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돈도 안 줬어요. 왜요 진짜. 이후 이 영상이 퍼지자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소변을 먹인 회사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고요. 그 뒤 중국 공안에서 3명의 관리자를 체포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단단히 좀 처벌이 들어갔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처벌. 2명은 열흘, 1명은 닷새간 구금뿐이었습니다. 벨트에 맞으셨던 분들은 진짜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열흘 뒤에 다시 그 관리자 내 옆에 또 나타났어. 막. 그리고 이제 뭐 저 사람들은 처벌 안 받는구나라는 무력감도 있을 거고. 그럼 진짜 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죠. 지난 3월 30일 저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갑자기 울린 따가운 총성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야신, 얼른 누나와 2층에 올라가 있어. 엄마의 말에 서둘러 2층으로 대피한 13살 소년 야신과 누나. 그런데 이때 영문을 몰랐던 어린 동생 야신은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야신을 향해 날아든 총알. 아유. 결국 13살의 어린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근데 누가 총을 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자, 야신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의 정체. 그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3월 27일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간 통행을 단속하던 경찰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야신을 보고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즉시 발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간 것도 아니고 집 발코니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총을 쏘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옥 같은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은 케냐 몬바사의 한 페리 터미널인데요. 통금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경찰이 사람들 향해 최루가스를 살포했고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쓰러뜨리기까지. 그래서 숨진 야신의 아버지는 우린 낮에는 코로나와 싸우고 밤에는 총알과 싸워야 한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아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죠. 그래서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행을 단속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게 주목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요. 경찰의 총격으로 케냐에서만 5명이 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3명, 우간다에서는 군인의 총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곳곳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 소식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건 공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일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경찰의 폭력 단속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13살 소년 야신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 조치가 국민을 위협한다면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조치들인 거예요. 욕도 아까운 분노의 빌런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만나보시죠.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선행, 아이스버킷 챌린지부터 유쾌한 오나나나 댄스 챌린지 등 SNS를 강타한 챌린지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말 끔찍한 챌린지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야? 쓰레기통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쓰레기통에 던져놨다가 다시 꺼내서 그걸로 요리를 한다고? 일단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데요. 챌린지는 일명 바카타 챌린지로 불리는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돼 2019년에 다시 유행한 바카타 챌린지.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해서 바이트 테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챌린지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챌린지? 남들은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무개념 챌린지를 할 수 있죠. 자, 튀김용 닭을 저 바닥에 문질러 기름에 넣습니다. 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침 바르기. 지 얼굴이 나가도 상관이 없나 봐. 무엇보다 위생에 신경 써야 할 음식점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야말로 비상식,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 뒤 SNS에 올린 겁니다. 왜냐고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이죠. 즐겁네. 그리고요, 이에 동조하는 누리꾼들 역시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아니, 그냥 재밌어서 한 거잖아, 뭐 어때? 라며 함께 동참하며 즐겼는데요. 이 반응에 신난 챌린저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만행이 전부 드러난 뒤 많은 사람들은 극대노. 됐었어 진짜. 정말 불결하다. 개념을 밥 말아 먹었냐? 그거 다 니들이나 먹어라.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람 입으로 들어간 음식을 다루는 직업이면 사실 다른 직종보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뭐 그냥 개념 자체를 상실한 미친 행동이네요. 저걸 말려야지. 저걸 같이 보고선 저희다 좋아요 누르고 재밌겠다 누르고 한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IP 추적해야 돼. 자, 이들의 무개념 만행에 정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대형 초밥 브랜드는 주가가 하락해 무려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고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비난을 받은 일부 가게들은 휴업에 또 심지어는 폐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엔 폐업한 한 국수 가게 주인이 신세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면 살인죄 적용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네, 이거 아이고. 추악한 만행으로 사회 최악의 민폐를 끼친 무개념 빌런들. 이제 좀 정신들 차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베스프렘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베베체리를 뒤덮은 붉은색 진흙. 자, 이 의문의 붉은 진흙은 무려 1, 2m 높이의 너울을 이루며 맹렬한 기세로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나. 저기 뭐야? 정말 붉은 진흙이네. 홍수 같은 거예요? 차 떠내려가는 거야. 엄청나죠. 마을을 덮친 붉은 진흙의 정체.
같은 주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유독성 폐기물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약 70만 세제곱미터, 드럼통 약 350만 개 분량의 폐기물 찌꺼기가 마을로 흘러든 건데요. 자, 인체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이 폐기물 찌꺼기는요. 데베체르 마을을 포함 콜론타르, 송로바샤레이 등 6개 마을의 하천과 농토 그리고 가옥 280채를 뒤덮으며 그야말로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일은 이 폐기물 찌꺼기가 동유럽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다뉴브 강으로까지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수지가 터진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요, 2010년 6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넉 달 전에 촬영된 항공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댐을 타고 흐르는 붉은색 폐기물이 이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징후가 나왔던 겁니다. 균열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알루미늄 공장에서는요, 폐기물 저수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헝가리 정부 역시 공장의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근데 그 폐기물 찌꺼기가 저렇게 유출되는 것까지도 지금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공장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네. 그게 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요. 유출될 폐기물 찌꺼기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다고요.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로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있냐고.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집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피부에 안 닿아? 헝가리 정부는 이 사건 뒤에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오염된 지역을 복구시키려 뒤늦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헝가리 마을 곳곳엔 오염 물질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힌두교, 불교 색채의 고색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맙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되고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꾸물꾸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잔해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자,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도 팔척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진료팀을 만난 돌마 탐왕. 다행이다. 결국 잔해 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다행입니다. 네팔의 위대한 모정으로 지켜낸 기적의 아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정말 기적의 아이콘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한 곳인 하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으로 발생한 재난. 이 지진으로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섬나라 하이티는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처참히 무너진 아파트.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는 고작 생후 넉 달밖에 안 된 정말 너무나도 가냘픈 아기였는데요.
이 아기가 건물잔해 속에서 버틴 시간이 무려 96시간. 96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나흘. 그렇죠. 닷새. 하지만 건물잔에 눌려서 아기의 머리에는 금이, 갈비뼈도 부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기가 있었던 곳은 수술이 불가능한 임시 천막 보호소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구조팀은 아기를 유엔 트럭에 태워서 공항에 보냈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 그리고 그곳에서 장시간의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죠.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도 생존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겨우 목숨을 건진 엄마 나디는 이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딸 제니를 찾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온 병원을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었군요. 그렇죠. 네. 수소문 끝에 제니가 수술 때문에 미국에 보내진 걸 알게 됐고요. 무려 84일 만에 딸 제니와 엄마 아빠는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하이티 대지진. 이 속에서 제니는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큰 감동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2017년 6월 17일 포르투갈의 중부 지역 레이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무려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는데요. 자, 이 산불은 포르투갈 전역에서 6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가족과 마을 주민 등 12명의 생명을 지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Rebentar, a impressão que eram as garrafas do gás. Era horrível. Os tronos aqui, eram as chapas das coberturas, pelos ares. 이 놀라운 사건의 첫날, 수도 리스본에서 동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비탈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소방대원 수백 명과 소방차 160여 대가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였지만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들 구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 마을인 노데이리뉴의 주민들은 도로 진입로가 끊겨 꼼짝없이 마을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거동이 불편한 95세 노모가 있었는데요. 엄마, 얼른 차에 타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애미는 늦었다. 너라도 얼른 도망가라.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딸의 의지는 불길만큼이나 끈질겼죠. 그런데 마침 그때 마리아의 눈에 포착된 이것. 뭔가요? 물탱크였습니다. 자, 물탱크를 보고 불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녀. 이윽고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주민을 포함한 12명은 이 물탱크에서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무려 6시간을 버텨냈고요. 무사히 가족과 주민들은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을 껴준 거예요. 게다가 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열이 중요해. 그렇죠. 이거에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마리아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불길에 갇힐 뻔한 사람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재난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아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2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타야 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에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 내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1998년 6월 3일) 오전 11시 시속 200km를 달리던 독일의 고속열차 2체에 목적지인 함부르크를 130km 남긴 지점에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열차 사고. 보시다시피 각 열차 차량은 제각각 분리되면서 탈산. 그중에 3호차는 콘크리트 다리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요. 그 충격으로 다리 기둥이 무너져서 뒤에 오던 열차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생지옥으로 변한 선로 위. 행복한 여름 휴가를 꿈꾸며 열차에 몸을 실었던 101명의 승객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네요. 독일이 그 이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X 같은 고속열차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예. 근데 이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떨어졌다. 즉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하지만 진상조사 뒤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재라고요? 그렇죠. 1991년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고속열차를 운영하게 된 독일. 기술공업 강국답게 고속열차 2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찻잔이 엎어질 정도로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소음도 심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독일의 철도 기술진은 고속열차 긴급 점검에 돌입, 승차감을 안정시킬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체의 열차의 바퀴는 바퀴 하나가 한 덩어리의 강철로 이루어진 모노블록 형태였는데요. 이걸 두 개의 바퀴를 결합한 듀얼블록 제품으로 전격 교체. 그런데 문제는 이 듀얼블록 바퀴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마모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독일의 한 트램 회사는 사고 1년 전부터 철도 주식회사에 사고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사고 2달 전에는 이체의 기관사와 승무원이 바퀴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체의 열차 바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이나 해요. 예? 라며 이 모든 경고를 싹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당시 독일 고속열차의 바퀴 안전성 검수 방법이 그냥 유관 검사였다는 겁니다. 랜턴으로 불을 비춰서 맨눈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미 예고된 대형 참사였다는 겁니다. 7년간 마모된 바퀴가 선로 위에서 끊어지면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고속철도 참사입니다.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지울 수 없는 대참사를 맞고 나서야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바퀴를 다시 모노블록 형태의 튼튼한 강철 바퀴로 교체를 하고요. 열차 바퀴 점검 방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데요? 그렇죠. 독일이라면 만약에 저런 불만이 올라왔을 때 바로 처리하겠죠.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더 조금 그렇잖아요. 예, 좀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근데 왜 그랬지?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 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53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안지구, 갑자기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저거 나 기억나. 오! 추락한 헬기는 큰 굉음과 함께 폭발, 그리고 그 헬기에 타고 있던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5명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전 국민이 가슴속에 묻은 참사죠. 세월호 수색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관과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을 했는데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시신을 마주한 동료 소방관들. 자, 그런데요. 이때 수습 과정에서 왼손 주먹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 정성철 기장의 시신. 마지막까지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 바로 사고 헬기의 조종 스틱인 조종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한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고 정성철 기장은 죽음이 직면한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 직전까지 헬기 스틱을 절대 놓지 않고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 추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틀렸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들을 절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저기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뭐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져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하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싱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의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ren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